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안녕하세요, 악동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수전에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생물들과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과 같이 직접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멀리서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생물들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생활 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수조 쪽에서 못 보던 생물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한 걱정 덜어드리고자 준비하였으며, 고수님은 내시경 영상만 살짝 감상하셔요. 살짝 먼저 말씀드리자면, 수존의 미생물 발생 이후 가장 큰 이유는 수전의 찌꺼기와 영양소, 주로 먹이가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경우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먹이 공급과 먹지 않고 남은 먹이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장하는 생물들 중 히드라라는 한 놈만 빼고는 그리 유해한 미생물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벼룩, 코페포타, 미지지렁이, 플라나리아, 삿갓달팽이, 히드라에 대한 설명 속에 내시경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보기 좋으시라고 간략하게 정리한 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벼룩. 보통 수초, 유목, 물 등으로 옮겨옵니다. 수존의 유기물이 풍부한 곳에서 서식하고, 또한 이끼류, 남조류, 갈조류, 사료 찌꺼기들 좋아하며 수저벽적, 소일 바닥 부분에서 자주 모여 있습니다. 관상용 새우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요. 수존의 물벼룩이 급속도로 번식을 하거나 새우의 수량보다 더욱 번식이 많이 되면 수존의 미생물 사이클과 먹이 사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급증하면 용존산소량이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존에 사료 찌꺼기 많거나 유기물이 풍부한 수조에 많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번식이 빠르며 수정을 거치지 않고 가수 민명과 갑각 사이에서 발생한 뒤 유생이 되어 나옵니다. 수컷 없이 가능합니다. 수온이 낮으면 두 개의 큰 알을 낳고 이 가운데 한 개가 발생하여 수컷이 된 뒤 양성생식을 한다고 합니다. 수정 두껍고 질긴 난막으로 쌓이고 모체가 탈피한 껍데기에 덮여 지내는데, 알에서 깨어나 단위 생식을 하는 것이 암컷이 됩니다. 물벼룩이 급속도로 무언번식을 하지 않는 이상 없애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미관상 보기 싫다면 구피를 넣으시면 쉽게 잡아먹습니다. 근데 새끼 새우를 구피가 먹을 수 있다는 거를 갖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포획기로도 쓰는데 포획기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카메라로 봤을 때 물벼룩입니다. 큰 것은 물벼룩이고 작은 것은 코페포타입니다. 이것은 내시경 카메라로 본 물벼룩입니다. 크게 해가 되지는 않으니 웬만하면 같이 키우셔도 됩니다. 두 번째, 코페포타. 보통 새우 수조 세팅 초기 5일에서 15일 사이에 가장 먼저 발생하는 미생물입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에 속하는 요강류인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순수 미생물이며 미생물 사이클의 척도입니다. 관상용 새우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동물성 플랑크톤이 잘 서식하는 환경을 새우가 잘 되는 수조라고도 합니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급증하면 용존산소량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존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발생하는 시점에 번식을 합니다. 즉 관상용 새우 수조 세팅 후 5일에서 15일 사이 암모니아 발생 때부터 발생하여 질소 사이클이 완성되는 시기에 번식합니다. 또한 유기물 및 단세포 단백질을 투하하여 증식할 수 있습니다. 관상용 새우에게 전혀 해롭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대를 했는데도 조만하네요. 코페포타는 폭본의 징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요. 세 번째, 미지지렁이, 실지렁이 류. 보통 새우수조 세팅 후 몇 달 이상 축적된 소일 속에서 보이며 유기물이 많은 수조에서는 수조 속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소일 속을 매우 좋아합니다. 관상용 새우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다만 너무 증식하면 수조 내 유기물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조 내 먹이, 배설물 등이 소일 속으로 퇴적되면서 소일 속 유기물을 먹고 번식합니다. 또한 사료의 단백질을 좋아합니다. 관상용 새우에게 전혀 해롭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증식하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유기물 과증식 방지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가 관리하는 수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배경사진 참조하세요. 뒤에 나올 플라나리아와 히드라는 내시경 카메라 영상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라나리아. 보통 수초, 유목, 다른 수조에서 옮겨옵니다. 포자만으로 옮겨와 번식할 수 있습니다. 새우 수조 세팅 후 몇 달 이상 축적된 소일 속에서 보이며 유기물이 많은 수조에서는 자주 등장하며 식물성 미생물과 동물성 미생물이 모여있는 곳, 빛이 어두운 곳에서 자주 출몰합니다. 관상용 새우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냄새에 예민한 플라나리아는 새우의 탈피 전과 후에 몸에서 분비물 냄새 때문에 또는 새우가 약하거나 죽기 전에 건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새우에겐 전혀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웅동체이며 인두의 앞쪽이나 뒤쪽에서 횡분을 하는 무성생식과 교미에 의한 유성생식을 합니다. 또 재생력이 강하여 몸을 가로로 반으로 잘랐을 때 머리가 붙어있는 쪽의 단면에서는 꼬리가 재생되며 꼬리가 달려있는 쪽에서는 머리가 재생됩니다. 관상용 새우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나 보일 때마다 미리 제거해주는 것이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우 사료 급여를 줄여줘야 합니다. 약품을 써서 살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정에 수조 내 미생물까지 소멸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호스 및 스포이드, 포획기를 사용하여 뽑아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 플라나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새우가 탈피 전후 분비물 냄새와 약해져서 부패한 냄새가 날 경우 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우를 공격한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건강한 새우에게는 전혀 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히드라. 플라나리아와 거의 유사하게 생성이 되고요. 얘는 가장 요주의 대상입니다. 관상용 새우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비물 및 동물성 플랑크톤 및 움직이는 생물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촉수의 외피세포 속에 4종류의 차포가 있고 각각 자사가 들어있으며 물부역 등의 머리가 오면 자사를 밖으로 내뿜고 독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잡습니다. 특히 어린 새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수조 내에서 어두운 곳, 수리가 약한 곳, 스펀지디, 유목 및 수조벽에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자웅동체로서 정소, 난소가 동시에 몸통에 생기는데 생식기의 발생은 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성생식도 하지만 영양이 좋으면 무성적으로 몸통에서 새로운 개체를 출하시켜 후에 모체에서 분리됩니다. 재생력이 강하여 몸에 200만 분의 1 있어도 전체를 재생합니다. 관상용 새우에게 피해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보일 때마다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우 사료 급여를 줄여줘야 합니다. 약품을 써서 살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정에
수존의 미생물까지 소멸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호스 및 스포이드로 뽑아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새우가 없거나 불리한 상태라면 약품을 이용해서 박멸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드라 영상인데요. 히드라 퇴치용으로 플라제로라는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짝퉁 플라제로 제품이 있으니 구매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최대한 사용을 자제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미생물과 동물은 수조 속의 유기물, 배설물, 먹이 등이 과하여 생기는 것으로 여깁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과하게 먹이를 주지 마시고 남은 먹이는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히드라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을 제거하려 약품 사용이나 수질의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들, 예를 들면 대량 환수 등으로 급격한 수질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환경의 수조를 이끌어가는 것이라 여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유를 가지시고 물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악동이었습니다.